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제가 오늘 두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 다 드렸는데요. 사실은 제가 감으로 하는데 뭐 다 녹음해 놓고 보니까 소리에 잡음이 많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짜증나시겠다. 1분, 2분도 아니고 해서 지금 다시 방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패기 누난이라는 컬럼리스트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무에게도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에 관해서 꼭 그 사람들에 관한 건 아니지만 지금 미국의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컬럼을 써서 그걸 소개를 해드리고 그 컬럼에서 지적한 것이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의 해임과 같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성향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가 역시 민주당 쪽으로 볼 수 있는 것은 3차 후보 토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것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 두 가지로 나가다가 여러 가지 미국의 주요 뉴스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패기 누난 컬럼리스트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자였고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월스트리트저널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다지 대통령이 만약에 읽는다고 하면은 별로 좋게 느끼지 않을 컬럼을 많이 써서 대통령의 지지자로부터 저는 그렇게 많은 비난을 받는 컬럼리스트를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100이면 100 전부 비난을 하다가 요즘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오늘의 이 컬럼리스트가 트럼프 대통령을 정신병자라고 지적을 해버렸기 때문에 멘털 케이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일단 소개를 해드리죠. 정치에 관한 그 진실을 우리 모두 안다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제목이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냐면요. 네, everyone knows the truth about politics. 정치에 관한 그 진실을 모두 다 알고 있다 하면서 민주당은 지금 벼랑 끝을 오르는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야구에서의 그 스크롤볼과 마찬가지다. 아주 말짱한 중간들은 무시당하고 있다. 이 정치 계층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everybody knows everything이라는 말을 하는데 아주 그 통렬한 관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지금도 이 잡지가 있습니다만 내셔널 리뷰라는 가장 그 보수적인 잡지에서 많이 활동을 했었던 한국에는 이분이 쓴 책 자본주의의 그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런 책을 많이 읽으셨는데 그것도 오래전의 책이기 때문에요. 제임스 버넘이라고 80년대에 숨지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야말로 뭐 프롤레타리아의 그 사회혁명 공산주의를 지지를 해서 그 트로츠키주의자로 불렀고요. 트로츠키스트요. 레온 트로츠키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이가 조금 들면서 막시즘에서 떠나서 미국의 보수의 어떤 그 보루와도 같았고 보수를 만든 사람이죠. 그 기반을.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한 말 가운데 everybody knows everything 이게 너에 대해서 나쁜 것을 너는 영원히 성공적으로 숨길 수는 없어. 다른 사람이 다 알고 있거든. 사람들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어. People see more than you know. 그러니까 숨기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정치에 이것을 대입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도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모두는 현재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 있을까 의심하고 우리 모두는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렌이 캠페인에 성공하고 있다는 것도 안다. 결단력, 에너지, 그 계획력 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서 한국의 어떤 신문이든가요. 미국의 3차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 토론의 제목에 미국은 꽃보다 할배 너무하지 않았어요? 그 제목이? 왜냐하면 나이가 다 많아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엘리자베스 워렌은 할매겠죠 그러면. 아무튼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좌측인데 본선을 겨냥하면 너무 그 좌측이라는 건 알지만 엘리자베스 워렌은 후보가 되면은 그 본선거에 갈 때는 누그러뜨릴 것도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알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요. 우리 모두는 민주당의 온건파 후보들이 확 우리 너무 좌측으로 왔어 얘기하지 않고 주저한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그렇게 민주당의 온건파가 몇몇 사람들이 그들이 제정신이라는 것에는 신경을 안 쓴다. 다른 이쪽으로 와, 뭐 극단적으로 모두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 쪽으로만 쏠린다는 얘기예요. 조 바이든 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30% 지지를 받지만 나머지 70%는 그 밖에 좌측 후보가 갖고 있다는 것도 인식을 해야지 된다. 정말 민주당이 너무 좌측으로 쏠렸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좀 무례하게 말해볼까요? 에이, 합시다. 우리 모두는 도널드 트럼프가 정신병자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한다. 그의 그 정신병자적인 기질은, 그의 마음은 아주 시끌벅적한 TV 펀하우스와 같아서, 미국 사람들이 펀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텔레비전에 왜 가족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있잖아요. 그런 거. 성숙하지 않고, 진지하지 않고, 충동 컨트롤도 안 되고, 파워를 지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감동적으로 구부려서 쓰고, 그것도 언제나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자신의 이해에 맞게. 국가안보보좌관을 트위터로 해고하고 다툰 뒤에, 그 다툰 이슈가, 다른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탈리반은 밴드 오브 갱스터 아니냐. 18년 전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거의 3천만 명이 숨지게 하는 그 배우인데, 그 탈리반을, 아니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초대를 해서 협상을 한다고? 캠프 데이비드가 어떤 곳인데, FDR이 윈스턴 처칠을 만났던 곳이고, 레이건이 마가렛 대처를 만났던 곳인데 라고 하면서, 아이시스의 역사를 알면 도저히 그렇게 못하지, 9.11 사건을 조금이라도 알면 그렇게 못하고 말고 싸구려로 악수를 하고 승리선언을 하고 사진을 찍는 가이, 그걸 정신병자라고 하는 거야. 표현을 멘탈 케이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면서 본인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에 대해서 관찰을 이렇게 해봤는데 아주 재미있는 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전에 비해서 정말 이상해 하는 것을 인정을 한답니다. 그런데 공적으로는 말을 부드럽게 바꿔서 예측 불가능, 감정적이다, 아니면 좀 혼돈을 일으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unpredictable하고 emotional하고 a little chaotic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떤 때는 he may not be a good man, 아마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트럼프는. 그리고 더 이상 이런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 패기 누난, 공화당이죠 당연히, 이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틀려, 트럼프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성공한 비즈니스맨인데, 이 말 더 이상 안 한대요. 더는 레이건에 비교하지도 않는다. 그의 지지자조차 트럼프를 그 스크루볼이라고 한다, 야구에.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그래서 강력했던 지지자들도 요즘은 많이 나와서 트럼프 적을 비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보호하는 것을 멈췄다.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을 본 지 몇 개월 된 것 같아요. 저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너무나 불편하고 지치게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민주당의 토론을 보니까, 민주당 토론에서 누가 뭐 시간을 거의 3시간 동안에 제일 많이 말을 했고, 어떤 말을 했고, 그리고 예전과는 달리 케네디, 그 이후에 카터, 레이건이야 워낙에 텔레비전에 익숙했지만, 그런 때와는 달리 요즘에 그 후보들은 너무너무 텔레비전에 나와서 뭘 하는 게 자연스럽고, 말도 이번에도 그 카멜라 해리스가 여러 번 그런 말들을 해줬는데, 캘리포니아 검찰총장 출신의 연방상원의원이고 지금 후보고요, 민주당. 정말로 멋지고 귀에 쏙 들어오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패기 누난 같은 사람은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한 건 아니다. 그들이 너무 좌측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지 된다. 용감하게 선언을 해야지 되는데 아무 후보도 선언을 안 한다. 가장 극단적인 게 헬스케어 for all,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을, 이거 하려면은 민영회사 다 없애야지 되는데, 민간회사를 다 없애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아무도 용감하게 선언하지 않는다. 두 가지, 메디케어 for all을 주장하는 사람이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렌입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워렌도 그럼 돈을 어떻게 할 건데 하면은, 그거는 기업이 내고 중간층은 안 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튼 비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측도 센터가 없다. 미국에는
민주당에 너무 레프트 쪽으로 간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과 트럼프를 불편해하는 사람. 이제 우파라고 얘기하지 않고 트럼프를 꼭 우파에다 한정되고 볼 수가 없잖아요. 트럼프는 새로운 트럼프의 공화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트럼프도 불편하고 레프트도 불편한 극단적인 말하자면 이데올로기가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그 센터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everyone knows, 다 알고는 있는데 없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칼럼니스트가 지적을 한 두 가지 가운데서 한 가지 먼저 시작하죠. 지금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을 해고한 것은 오늘 아침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이란 정책 때문에 그랬다. 이란 정책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가 그 해놓은 핵협상을 깨기를 원했고 깼고, 그것은 존 볼튼의 도움을 받아서요. 존 볼튼은 이란을 안 믿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가 한 거니까 해서 깼는데, 깨고 보니까 뭐 더 좋은 딜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날이 갈수록 더 좋은 딜을 하기가 힘들어지고 이란은 우라늄 농축 같은 것을 시작을 하고,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와도 같이 그 협상을 맺었기 때문에 이란의 그 하산 루하니 대통령이 이번 주에 프랑스의 이마누엘 마크롱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해서 우리 경제 제재 해제해 주지 않으면, 우리 오일 다른 나라에 팔 수 있게 하지 않으면 협상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신호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볼튼 내려라 하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볼튼이 절대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는 끝까지 가야지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게 이제 볼튼이 딱 그 해고되고 나서 이란의 주요 신문들이 볼튼, 이란을 위한 희생양, 이렇게 큰 글씨로 그 헤드라인을 달았는데, 이란의 그 하산 로하니도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전쟁광 볼튼이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지 돼. 이런 말을 여러 번 했고, 그렇게 될 경우 하산 로하니가 이번에 그 유엔에 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만나는 것처럼 유엔에서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는 김정은 위원장도 지켜보겠죠. 지금까지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하산 로하니가 지켜봤을 텐데, 하산 로하니가 저렇게 강하게 나가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이 끌려갈 수도 있네 하고 본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존 볼튼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점점 민주당 쪽에 가깝게 가게 됩니다. 미국에서 이제 그 국방부는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죠. 사람 자원이 있고 어떤 그 기구, 그 무기가 있으면 쓰고 싶어 하는 게 국방부입니다. 그런데 국무부는 외무부잖아요. 인력 자원이 있고 대화로, 토론으로 뭐 이런 것으로 문제를 푸는 외교를 중요시하고, 그 사이에 이제 정보국이 또 있어서, 정보국이 미국에 한 20개 정도가 있어서 쭉 정보를 내놓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 구태여 민주당과 공화당을 국방부와 국무부에 비교하자면 민주당이 외교 정책에 있어서 국무부에 가깝죠. 저 나라를 폭격해 뭐 이렇게 막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된다고요. 그런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 형태로 외교 정책을 가져가려고 하면, 이란하고도 협상하고 뭐 탈리반하고도 협상하고 김정은하고도 협상하고 하면은, 그러면은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할까? 여기서는 또 이제 의문이 나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정책에 성공하는 것을 민주당이 볼 수가 있을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국방부와 국무부와 정보국, 이런 여러 각 그 부처에서 나오는 주장과 정보 같은 것을 쭉 그 모아서 또 그런 장관들과 회의를 하는 사람이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서로 다른 입장과 정보를 쫙 모아서 대통령에게 브리핑을 하면서 대통령이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안보보좌관의 오피스는 백악관에 있고, 국방부와 국무부와 다른 정보국의 오피스는 백악관 밖에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사람이 없어졌는데, 특히 그 사람이 다른 뭐 마이크 폼페오처럼 예스맨이 아니라, 이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없다는 거예요. 다 해고해버리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점을 그 밋 롬니라든가, 지금은 유타주의 상원의원이지만 전에 공화당의 그 대선 후보로도 나왔고,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볼튼을
어떤 그 안보 자문으로 두기도 했어요. 후보로 나오면 강성, 약성, 중성 그런 자문들 다 써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볼튼 같은 대통령에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굉장히 슬프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제가 방송하면서 잘못 말씀드린 것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의 자리가 43년부터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40년대부터 있기는 있었어요. 미국이 이제 구소련과 냉전을 시작할 때죠. 그때부터 있어서 정식으로 국가안보보좌관이라고 명칭이 주어진 때는 이제 53년부터고요. 그리고 뭐 제일 유명한 국가안보보좌관은 헨리 키신저잖아요. 닉슨 때 나중에 뭐 국무장관도 했지만 아무튼 그 국가안보보좌관이라는 자리가 그런 자리인데 그 볼튼이 한 일이 있죠. 그 러시아와의 그 중거리 그 지상에 기반을 둔 그런 뭐 미사일 조약 깬 거하고 이란 핵협상 깬 거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 밖에는 이제 탈리반 못 들어오게 하고 뭐 베네수엘라 이런 여러 문제가 대통령과 특히 북한 달라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존 볼튼은 전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것에 미국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뭐 북한, 시리아, 이란 다 합쳐서요. 엑세스 오브 이블을 존 볼튼이 한 얘기잖아요. 악의 축. 그래서 군사작전 하라 하면서 대학 다닐 때도 베트남 전쟁 해야 된다 하면서 본인이 막상 그 베트남 전쟁에 나가야지 될 징병, 그때는 징병제였으니까요. 하니까 징병 기피했잖아요. 원래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대통령과 이제 헤어지게 됐는데 미국 정보국이 한 80만 명이 일하고 있고 국무부는 작아요. 이번에 또 더군다나 인원 감축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예산이 뭐 30% 정도 깎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해서 7만 5천 명, 국방부는 한 200만 명, 군인이 있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게 국가안보보좌관이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없어졌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가장 훌륭한 비서실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비서실장도 대행으로 두고 대행이 너무너무 많아요. 미국에 지금. 그리고 이제 텔레비전 보다가 외교 정책을 결정을 내려서 그 결정을 트위터로 알려버리는 게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카프카스 그 매니지먼트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부조리스러운 그 카프카 작가의 작품스러운 그런 얘기를 해서 누가 되느냐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뭐 한 15명 정도 후보 있다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그 가운데 한 명인 주 독일 대사. 이 주 독일 대사도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독일에 대고 아주 독일이 모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말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오늘 저녁에 트럼프 대통령과 또 그 오로 원비어 북한에 억류됐다가 미국에 와서 일주일 만에 숨진 오로 원비어 부부,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부모와 함께 그 대통령과 저녁 먹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봐야지 되겠고, 이 아마 오로 원비어의 부모는 처음에는 대통령을 좋아했다가 그 뒤로는 이제 대통령에게 서운한 점이 많았는데 오늘 아무튼 같이 저녁을 먹게 됐고요. 누가 지금 그 국가안보보좌관이 되든지 간에 존 볼튼과는 다를 것이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정책을 민주당 성향 쪽으로 많이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그 패기 누난 칼럼니스트가 그 얘기했었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트위터로 이렇게 사람을 해고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그 멘탈 케이스라고 부를만 하지만 그 밖에도 뭐 이번 주에 많았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9.11 그 사태 18주년 기념 연설을 하면서도 내가 보고 있는데 불이 막 나가지고 내가 막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도왔다. 전혀 증거 없는 얘기 같은 것도 했고요. 그리고 또 뭐 G7 정상회담, 이것도 어제 나온 얘기인데 G7 정상회담에 가서 딱 그 이집트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는데 이집트 관계자들이 쫙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랬대요. 세계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Where is my favorite 그 딕테이터라고 나의 그 favorite 독재자가 어디 갔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집트 대통령이 쫙 그 등장을 하니까
아, 너무 터프가이고 아주 그 성취한 일이 많은 사람이야. 이런 그 얘기를 했다던가. 진짜 터프한 게 아니라 성취한 게 이런 거거든요. 6만 명이나 되는 뭐 성 전환자라든가 아니면 동성애자라든가 무신론자라든가 뭐 정치적인 적 다 뭐 체포해버리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뭐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엘라바마의 그것도 있었고요. 엘라바마는 정치적으로 중요하니까 허리케인이 엘라바마까지 갈 수 있다. 라고 대통령이 트윗했을 때 엘라바마의 기상청이 아니다. 절대 그렇게 걱정하지 말아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틀렸어. 내 말이 맞았어.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지도를 보여주고 하니까 기상청이 또 그거 옛날 지도인데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또 막 검은 펜으로 뭐 마크를 해가면서 하니까 그거 아닌데 옛날 지도인데 그거 아닌데 하니까는 그 대통령이 막 화가 났고 상무장관이 그 전국 그 해양대기청에 전화를 걸어서 대통령에게 그런 엘라바마도 피해가 된다고 보고했다고 해. 안 하면은 임명직을 다 해고해버리겠어. 라고 얘기를 했고, 연방해양대기국은 그 기상청이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연방해양대기국이 상무국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상무장관이 해양대기국에다 그런 말을 하는 거고, 결국은 그 해양대기국에서 우리가 대통령에게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너무 과학계에서 지금 미국에서 너무 큰 문제가 돼서 해양대기국 너무 비난을 받고 있고, 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상무장관이 왜 또 뜬금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백악관에서 비서실장 대행이 상무장관에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대통령의 지시인 거죠. 이런저런 것을 두고 패기 누나는 그 멘탈 케이스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럼 멘탈 케이스 성향인 그 대통령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그런 미국인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으로 돌아오자 해서 이번에 그 3차 예비선거에서 사실은 큰 변화는 없어요. 모든 후보가 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뭐 그렇죠. 뭐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자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고, 이번 토론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딱 2번 있었는데, 한 번은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중국에게 나중에는 북한과의 핵 협상을 할 때 도움을 받아야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지 된다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뭐 대통령이 뭐 탈리반을 초대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독재자들과 이렇게 가깝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노스코리아 김정은 이름은 안 나왔고요. 그런 게 아무튼 있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누가 트럼프 대통령을 누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번에 토론에서도 저 정도면 트럼프 대통령과 토론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막 그 막말도 하고 거짓도 들이대고 하니까 그것까지 세련되게 누를 수 있겠어? 라고 보여지는 후보가 지금 없는 겁니다. 조 바이든 그 전 부통령은 아직도 좀 불안하고요. 엘리자베스 워렌 그 상원의원이 선두처럼 보이긴 하지만 조금 조심하고 너무 극좌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있고, 저는 오히려 그 중도 성향의 그 에이미 그 크로바처라는 미네소타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의원 조 바이든도 껴안고 그랬거든요. 원래 중도예요, 이 사람이. 아니면 그 피트 부리저지도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데, 인디아나주의 작은 마을의 시장인데, 이 사람이 보면 볼수록 굉장히 좀 그 쌈딱 같지도 않고요. 신뢰감을 주고, 또 군인도 했기 때문에 공부도 무지 많이 했고요. 좋은 학교만 막 골라다니면서. 그래서 국가 안보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사려가 깊고 확신하는 말을 하고, 아무 때나 차고들지도 않는데 말을 조금 해도 딱 하면은 신뢰감이 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동성애자라는 거죠. 동성애자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미국은 아직까지 공개적인 동성애자를 대통령으로 받아들일 준비는 안 돼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중도적인 사람이 좀 좋았는데, 이렇게 그 대통령에게 이길 만한 그런 사람은 아직 없는 것 같고, 이번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토론회를 봤다고 하거든요. 다음 달에는 CNN과 뉴욕타임스가 공동으로 10월 달에 또 다른 그 토론회를 하게 되고, 버니 샌더스도 그럭저럭, 버니 샌더스도 뭐 제스처가 큰 사람이지만 이 사람도 말할 때 보면은 본인이 정말로 믿고 있는 확신에 찬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한다, 진정성이 있다 하는 것을 많이 그 느낄 수 있고요. 이렇게 후보들이 토론하고 있을 때 대통령은 그 공화당의 그 리트리트 그 시간에 가서
이제 전 민주당의 정책을 굉장히 비난하면서 오바마가 친환경적인 정책 쓰고 이런 것들 또 뭐 전구도 에너지 절약형 전구를 쓰는 게 그게 너무 나쁘다. 내 얼굴을 오렌지로 보이게 한다. 오렌지 색깔로 보이게 한다고요. 하면서 그런 것을 쓰도록 강요받는 거 너무 나쁘다. 노 넘버 원으로 가장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 모습이 노긋이야 하면서 언제나 오렌지로 보이잖아. 오렌지로 하면서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야. And so do you 라고 하면서 light is the worst. 그런 그 전구는 아주 최악이야 하는데 이제는 기업도 그렇고 세계의 추세가 돌아갔기 때문에 또 소비자도 그렇고 LED를 많이 원하기 때문에 마켓에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를 줄이고 아무튼 그런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오바마 시절에 물을 보호하던 것을 그 규제를 없애버렸습니다. 농부나 광부나 이런 사람들이 화학물질이 섞인 그런 물을 뭐 시내, 하천 이런 데다 내다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볼 때 아마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께서는 후쿠시마의 그 방사선 물 그 탱크에 채웠던 것을 바다에다가 다 방출한다 그러면 좋으시겠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는 정권이 바뀌니까는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특별 선거가 있었는데 그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큰 표 차이로 이긴 곳인데 공화당 텃밭이고요. 공화당 후보가 이기기는 했는데 그 표 차이가 2%밖에 안 난다 하는 것을 공화당에서는 조금 위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전반적으로 6%가 낮아졌다는데 뭐 워싱턴 포스트와 ABC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그런데 러스트벨트 지역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하자면 우리 이제 힐러리도 싫고 민주도 싫고 공화도 싫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했었던 사람이 그래? 에이 뭐 세금을 안 냈건 돈 지키려고 뭐 파산을 4번이나 했건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트럼프 당신 한번 해봐 하고 표를 찍어줬던 사람이 지금 그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그 제조업이 막 쇠퇴한 그런 지역에서 경제 성장률이 조금 되고 있기는 해요. 뭐 보통 뭐 미시건 뭐 이런데 그런데 다른 전국 평균보다는 못 따라가거든요.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이 사람들이 꽉 붙잡고 그 지지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이번 주에 이제 총 문제였는데 145군데 회사의 CEO들이 연방 상원에 편지를 보내서 우리 상식적으로 총기 규제 좀 제발 합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총기 규제안이 통과가 됐고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고 미치 매코넬이라는 공화당의 대표가 별로 그걸 원하지 않아요. 미적미적거리고 있으니까 이런 CEO들이 누구냐면 그 가운데는 대통령 사위의 동생이 운영하고 있는 쿠슈너, 저레드 쿠슈너 동생이 운영하는 조수아 쿠슈너인가 그래요, 이름이. 그런 그 파이낸셜 회사도 있고 밋 럼니 공화당 전 그 대통령 후보였고 유타의 상원 의원이 창업한 그런 그 재정 회사도 있고 트위터, 우버, 리프트, 에어비앤비, 갭 같은 좀 진보적인 성향의 그런 그 회사의 CEO들이 다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인하지 않은 회사도 있어요. 애플, 페이스북, 구글, JP 모건 체이스, 웰스 파고 이런 데인데 정말로 이번에는 총기 규제안을 상원에서도 좀 들여다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요. 월마트 같은 데도 자체적인 어떤 행동을 했었고 샌프란시스코시는 좀 심했다라고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총기협회 NRA를 테러 그룹으로 규정을 지었잖아요. 이런 것 게다 대고 이제 145명이나 되는 CEO들이 총기 규제 상식선에서 해라. 이건 상식이 아니지 비상식이지. 사람들이 왜 전쟁터에서 있는 그런 그 쓰는 총을 가지고 뭐 가서 어디 가서 사람들을 숨지게 해야지 돼라는 얘기요. 인구가 3억 3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총기는 왜 3억 9천만 정이나 돼야지 돼. 3억 3천만 명 가운데 총을 살 수 있는 대체적으로 21살 이상은 그거보다 적을 텐데 한 사람이 이것도 잘
자꾸 수집을 하는 거예요. 여성들이 보석을 막 수집을 하는 것처럼, 액세서리를 수집하는 것처럼, 구두를 수집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뭐 100정, 200정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인구보다 총기가 더 많은 게 미국인데 이거 상식이냐? 그리고 그것도 반자동 총 같은 것을 일반 사람들에게 허용해 준다는 게 이게 지금 그 145명의 CEO들이 하고 있는 거라서 저는 이제 이 뉴스를 제가 어젠가요, 그젠가요,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미국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sea change, 바다 그 sea요, CEA change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때 제가 딱 그 생각났었던 단어가 그 상전벽해. 아, 이번에는 정말 상전벽해가 되나? 뽕나무밭이 변해서 푸른 바다가 되나? 그 C를 보니까 딱 그게 생각이 났거든요.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총기에 대해서 조금 달라진 이번 주였습니다. 경제를 말씀드리자면 중국과의 문제가 있고 미국 내부의 문제가 있는데 중국이 먼저 처음에는 이제 콩하고 돼지고기 아주 제일 중요한 거죠. 미국에 중국으로 수출하는 그 품목 가운데서는 그거는 우리가 관세 그 예외 안 주겠어 했다가 하루인가 이틀인가 지나서 사료뿐만이 아니라 콩, 돼지고기도 아이 우리가 뭐 미국 거 수입하면서 관세 안 받을게 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2억 5천만 달러 아니 2,500억 달러에 대해서 이제 그 관세 붙이기로 한 거 10월 달부터 붙이기로 한 건 한 보름 정도 연기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미국과 중국과의 실무 협상팀이 여러 가지 그 무역 협상을 하게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올해 잃어버린 일자리가 30만 개고 올해 말까지 아무것도 안 하면 45만 개, 내년까지 90만 개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점점 느끼고 있거든요. 그 관세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내는 거라고 그러는데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미국이 내는 거죠. 미국에서 중국 물건을 수입하는 사람들이 미국 재무부에 내고 재무부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물건을 그러면 아니 누가 흙퍼다가 장사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물건값을 올릴 수밖에 없고 물건값을 그 올리면 일반 사람들이 생활비가 1년에 내년에는 한 2,000달러가 더 든다잖아요. 미국에서 소비품은 거의 메이드 인 차이나거든요. 싸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못 만들어요. 제조업 강조를 하지만 노동력이 얼만큼이 있고 식데이 줘야죠. 뭐 해야죠. 환경 규제해야죠. 절대로 그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미국으로 제조업회사 안 돌아와요. 대통령이 하도 눈을 부릅뜨고 중국에서 나와 하면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가지 미국으로 안 오거든요. 오바마 시대에 미국으로 돌아왔던 것보다 더 적습니다. 지금 돌아오는 그 회사가. 그래서 이걸 안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알기는 아는 것 같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사이에 대통령이 총기 규제는 뭐 왔다 갔다 입장을 바꾸고 잘 안 하고 하면서 지금 그 전자담배 주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 어떠한 규제를 하도록 그 연구를 해야지 된다라고 지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사만평이 그 줄, 이거, 뭐 해야지 돼 하면서 어린아이에게, 근데 이건 갖고 놀아도 돼! 하고 살상무기를 쥐어주는 그런 이제 시사만평도 있었는데요. 제가 중국 말씀드리다가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이 줄이,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 조치도 취하고, 캘리포니아주에서 그 샌프란시스코는 안 팔기로 하고, 기타 등등 하는데, 이런 담배 회사도 전자담배 회사도 이제는 그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안 담습니다. 중국, 한국, 필리핀 이런 데로 수출을 합니다. 이렇게 도는 거예요. 미국에선 담배 피면 안 됩니다. 금연 캠페인 엄청 하면서 다른 나라에다 쫙 팔고 이런 거죠. 그리고 국내의 경제는 기그 경제라고 해서 정규직이 아니라 미국도 계약직으로 일하는 계약직이긴 하지만 회사에서 다 페이를 하는 제3에서 하청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버라든가 리프트라든가 이런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일반직과 같은 대우를 해라. 식데이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저임금도 줘야지 되고 여러 가지 건강보험 등등 그렇게
여러 가지 그 법안이 나오고 법이 되고 하니까 이런 회사에서는 소송도 하고 반발도 하고 주민 발의안으로 다시 뒤집어야지라고 생각도 하지만, 그런데 너무 규모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적으로 직원들에게 제대로 해라 하는 이런 목소리가 조금 더 큰 것 같고요. 내년에 경기 불황이 미국에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0%,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가능성을 높인다는 사람이 좀 더 많이 많네요. 43%, 줄인다 하는 사람이 16%, 이렇게 경제 문제는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주에 그 조지아주에서 현대의 그 그룹에 그 한 4,000대의 자동차를 실었던 그런 그 큰 배가 기울어서 90도는 기울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던 모든 분들을 24분을 전부 구했잖아요. 미국의 그 해양경비대가 구했는데, 해양경비대만 일한 건 아니고 뭐 연방, 주, 로컬 관계자들 전부 함께 일했는데, 어떤 분은 저에게 유튜브에 댓글에 아니 그게 뭐 대수야, 배가 기울어진 것 같고, 기울어지면 당연히 살아나와야지 뭐가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죠. 한국에서 나오는 뉴스 안 보셨어요? 한국에서 그 댓글 다신 것 같던데, 그게 배가 그렇게 기울어졌고, 그리고 막 물이 차서 물이 뭐 어깨까지 찼다고 하잖아요. 그 안이 또 제가 화씨로 익숙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65도? 얼마나 더웠던 그 더위에서 견디고, 그리고 불도 다 나갔잖아요. 물이 얼만큼 차올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영화 그분 타워링 안 보셨어요? 물이 짝짝짝짝 차오르는 거 얼마나 두렵고 겁났겠어요. 특히 저쪽 그 유리 뒤에 갇히신 분들은 동료도 없고 혼자 있었는데, 그걸 다 정교하게 그 배에 올라가서 지름을 얼만큼으로 뚫고 그 사람들에게, 이 세 분 같이 계셨던 분들에게는 뭐도 주고 이렇게 하고 안전하게 시간 계산하면서 구한 거 잘한 거죠. 잘했으면 잘했다고 해주세요. 네. 그리고 언어 장벽도 어려웠었다고 하잖아요. 갇히셨던 나중에 4분 구해주신 분들이 다 한국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누군가 엔지니어가 영어를 하시는 분이 또 중간에 통역을 해서 됐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 저는 이 뉴스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방송 끝나고 나온 건데, 미국에서 왜 뭐 USC, UCLA 또 많은 아이비리그 대학 등등을 포함을 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 대학교 보내려고 뭐 코치에게 뇌물도 주고, 뭐 어떤 경우는 그건 공식이에요. 학교에 뭐 건물 지어주고 들어간다던가 기부 입학, 기여 입학을 하는 거죠. 부모가 그 학교에 들어가면 자녀도 들어갈 수 있게 쉽게 해준다던가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는 지금 계속 조사하고 있는 것이 SAT 점수를 부풀린다던가, 아니 축구라고는 해보지도 않고 축구 선수 장학생으로 들어가선 축구부에 들어가지도 않는다던가 그런 일로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어제 그 배우, 한국 분들도 그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Desperate Housewives라는 여성들이 옷 잘 입고 나오는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 뭐 영화에도 나와요. 펠리시티 호프만이 유죄를 인정하고 14일. 근데 이 사람은 SAT 점수 부풀리기 위해서 뭐 $15,000 썼다든가, 큰 돈 아니죠. 그 갖고 있는 부에 비해서 남편도 부자고 본인도 부자고.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30,000 벌금에 250시간 사회봉사형 14일은 감옥에 가라, 이런 그 판결이 나왔어요. 본인이 얘기하기를 남편에게도 미안하다고 하고 딸에게도 미안하다고 하고, 딸들 몰랐는가 보죠. 그랬는가 보죠. 아무튼 그런 그 얘기를 하면서 뭐 점수를 1420으로 했다는데, 큰 딸의 그 SAT 시험 점수를 고쳐줬다는데, 누군가가 관계자가 만 얼마를 주고요. 1600까지도 고쳐줄 수 있다고, $75,000를 주면 하는데, 이 사람이 필요했던 건 뭐 $1,600는 아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15,000 이것을 컨트롤하는 재단에 기부를 하고, 그리고는 했었던 것에 대해서 나중에 다 판결받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날마다 열심히 일하면서 공부하고 대학에 가려는 학생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날마다 열심히 일하고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면서 공부하는 자녀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가능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런 부모님께도 너무너무 죄송하다. 앞으로는 더욱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이게 이 배우가
이제 뭐 징역형 선고받고 한 얘기입니다.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는 제가 정규방송 시간에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못 전해드렸었던 뉴스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이제 제가 점검을 해야지 될 분량도 많고 하는 것 내일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전해드리게 되면 좋겠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2년 뒤건 하루 뒤이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